세상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단풍나무 숲과 온화한 외교로 알려진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지정학의 중심에 선 주인공이 된다면 어떨까요? 캐나다가 거대한 초강대국 중 하나에게 일격을 가했고 그것도 고함도 위협도 주먹질도 없이 말이죠.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럼 준비하세요. 이 실화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놀랍고 그 시작은 모두가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새벽마다 트위터에 분노의 메시지를 쏟아내며 마치 리얼리티 쇼라도 시작하는 듯한 기세로 관세를 발표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 국경 북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백악관조차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전통적 동맹국을 모욕하고 언론을 모욕하며 심지어 사실 자체를 모욕하고 있을 때 캐나다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이 세기 가장 대담한 외교적 방역 중 하나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이 걸려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맹을 유지해왔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 같은 협정은 양국을 깊이 얽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나라는 단순히 국경만 공유한 것이 아니라 생산망, 국방 전략, 에너지 인프라, 심지어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론상으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견고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는 급진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외교관을 들고 왔습니다. 그의 기조인 아메리카 퍼스트는 곧바로 보복 관세, 동맹국에 대한 위협,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유지해온 다자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무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가 캐나다를 직접 겨냥하면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캐나다산 철강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자동차도 원하지 않고 철강도 원하지 않는다. 캐나다에 대한 보조금도 이제 그만이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라. 그 경멸, 그 단절, 그 의도적인 무시는 하나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그것을 정확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캐나다는 트럼프가 단지 일시적인 폭풍우일 뿐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탈선일 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캐나다 정부는 결정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 미국과의 공생적 관계는 실수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깨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이 이야기는 장대한 서사를 띠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캐나다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 예상했을까요? 외교적 항의, 맞불 관세, 워싱턴으로의 긴급 방문? 아니었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캐나다의 반응은 미국에게 훨씬 더 위협적이었고 훨씬 더 영리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명망 높은 경제학자이자 신임 총리인 마크 카니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헬멧 쓴 미국 노동자들과 사진을 찍으며 관세를 자랑하고 있을 때 카니는 기자가 아닌 기술자와 장군, 외교관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감정적 연설이 아닌 실무 회의를 했고 워싱턴이 아니라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캐나다가 거의 한 세기 만에 처음으로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 자체를 근본부터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워싱턴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었습니다. 그 사이 캐나다는 착실히 준비해갔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영혼 깊숙이 사랑합니다. 카니는 마치 기도문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독립적인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한 미래를요. 이 말은 단순한 애국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엔 훨씬 더 큰 설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캐나다의 미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대륙의 권력 균형 전체를 바꾸기 위한 서막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철강, 관세 혹은 격한 연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에 관한 것입니다. 손가락 한 번 튕기는 것만으로 깨져버린 협정들, 파트너십이 위협으로 바뀌는 정확한 순간, 그리고 그 모든 정치적 결정이 국경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해도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관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감정적, 제도적, 경제적, 지정학적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낸 명확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하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거울조차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말이죠.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온타리오의 한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곳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를 위한 철강 부품을 만드는 전문 공장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거기서 일했고 당신의 할아버지는 그 공장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공장은 디트로이트, 시카고, 세인트루이스로 부품을 수출해 왔습니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 위에 쌓인 경제적 다리 위에서 세대가 이어지며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웃나라의 정부가 당신을 버려도 되는 존재로 취급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릴까요? 물러날까요? 적응을 시도해 볼까요? 아니면 쓴맛과 명확함 속에서 모든 것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캐나다가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수출이 증발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오랜 파트너였던 나라가 왜 이제는 자신들을 위협으로 취급하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캐서린 코브든 캐나다 철강 산업의 대변인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50%의 관세는 복부에 날린 펀치와 같았다고요. 그리고 그녀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산업계의 전망은 명확했습니다. 캐나다 철강의 미국 수출은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는 것. 협상은 없고 점진적인 조정도 없고 단절은 갑작스럽고 냉정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전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에서 캐나다 철강 생산량의 절반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위기,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캐나다 산업계가 최악을 대비하고 있는 동안 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그것을 축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포드, 제너럴 모터스, 현대자동차 같은 미국 대기업이 발표한 투자 계획을 내세워 이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억 달러, 40억 달러, 21억 달러. 거대한 숫자들로 커다란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친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차이야말로 트럼프 시대 미국 외교의 도덕적 붕괴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경제 독재자처럼 행동하는 대통령의 분노를 피하려는 생존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공포에 의해 이루어진 투자는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건 방어입니다. 조항과 탈출구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정의 기미가 보이는 즉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마치 규칙이 매일 바뀌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집에서는 벽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정원을 가꾸지 않습니다. 짐을 항상 싸두고 삽니다. 그러한 감정이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불확실성. 미국의 예측 가능성이 한 남자의 충동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인식. 애국심과 독재를 혼동하는 인물 말이죠. 그 와중에 캐나다에서는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은 단순한 고통만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단도 불러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더 이상 변덕스러운 파트너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정치인들은 다각화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기 시작했으며
연방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반격이 아니라 장기 계획, 복수 아닌 생존을 위한 결별, 국가 프로젝트, 그리고 그 의식의 변화는 캐나다 전역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몬트리올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스웨덴과 독일의 기업들과 새로운 방위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 시작했고, 캘거리에서는 농업 기업들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출 시장을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토론토에서는 중동의 국부 펀드 및 유럽 은행들과 전략적 재투자 협상이 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대학에서, 노동조합에서, 집단적 상상 속에서 독립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할 때 선택지는 둘뿐이기 때문입니다. 애원하거나 일어서는 것. 그리고 캐나다는 그 온화함으로, 그 배려로, 그 인내로 일어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흐름의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아마도 마크 카니 총리의 어조 변화일 것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연극적 제스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더 강하고 더 독립적인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우리와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갈등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걸 단순한 무역 분쟁, 관세 전쟁이라고 생각하죠. 조금 더 외교를 하고 더 많은 정상회담을 하고 양보를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측 불가능함을 자랑으로 여기는 파트너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한 남자의 기분에 따라 매주 규칙이 바뀌는 관계에 어떻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는 이 질문들에 더 이상 답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스스로 해답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캐나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대담한 경제 및 외교 재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캐나다가 몇 년 동안 미국의 군사 보호 아래 있었는지? 수십 년입니다. 전후 시기부터 캐나다는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의 1% 이하로 유지해왔습니다. 워싱턴과의 동맹만으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캐나다는 국내 총생산의 2%라는 국방 목표를 즉시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을 뿐 아니라 이 추가 예산 수십억 달러를 미국 업체들에게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의 깊이를 실감하실 수 있나요? 이건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가 미국의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럽, 그르먼 같은 방산업체로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의 공장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재정열, 그리고 예산으로 표현된 하나의 메시지.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국방은 단지 탱크와 전투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동맹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 구조 개편을 발표하며 마크 카니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을 안전한 항구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정학적 지진과 같은 충격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F-35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미국이 수십 년간 추진해온 가장 야심차고 가장 비싸며 가장 첨단의 국방 프로젝트입니다. 5번째 세대의 전투기, 동맹국 공군의 핵심 축이 되도록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그 주요 구매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마크 카니는 캐나다의 F-35 사업 전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유럽산 대안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 기술력 면에서 F-35에 뒤지지 않으면서도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동맹국을 꼭두각시처럼 취급하는 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결정이 워싱턴에 어떤 심리적 충격을 안겼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수십 년간 유지된 항공 우주 분야의 패권이 위협받고 동맹국의 의존을 전제로 짜여진 군수 공급망이 단 하나의 결정으로 붕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도발도 없었습니다. 그저 논리적인 결단이었을 뿐입니다.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서서히 수십 개의 공급 계약, 물류 협정, 양자 조약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동적으로 갱신되던 파트너십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점검 대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차분하고 반박 불가능한 서사로 포장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캐나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캐나다는 단지 자국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위협할 때마다 캐나다는 그 이유를 더욱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동맹국을 조롱할 때마다 캐나다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명분을 얻었습니다. 모든 트윗은 증거가 되었고 모든 공개적 모욕은 농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캐나다의 대응이 얼마나 천재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카니는 트럼프처럼 무언가를 부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천천히 물러났을 뿐입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흐름을 재편하고 노선을 다양화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문득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캐나다는 이미 조용히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세계관을 흔들고 있다면 멀게 느껴졌던 일이 사실은 당신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면 그 느낌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해 주시고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힘이란 고함이 아니라 어디에 발을 디딜지 않은 것임을 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변화의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따라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은 단지 시작일 뿐이니까요. 카니 총리는 문제의 핵심이 50% 철강 관세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증상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에 내재된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란 캐나다는 항상 뒷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편리한 파트너, 충성스러운 위성, 그리고 더 나쁜 건 미국의 국내 정치가 약한 적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되는 희생양이 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미 협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대와 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뢰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일하게 안전한 길인 재건을 시작해야 할까요? 카니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역사적 단절은 가설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위기는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이 위기를 가속화했고 극적으로 만들었으며 세상에 드러나게 했을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는 미국 의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호들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은 편의상 무시되어 왔습니다. 무역 통합, 물류의 편리함, 역사적 유대, 이 모든 것이 대안이 더 어렵고 더 느리고 더 위험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4월에 미국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공세, 일명 아메리카 퍼스트 블리츠는 이 대륙의 경제적 상호 의존 구조에 대한 총공격이었습니다. 철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루미늄, 전자제품, 농산물까지 어떤 품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약의 조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논리도 무시됐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이 아닌 대립을 위한 전략 아래 희생된 것입니다.
그 전략은 오히려 전쟁 매뉴얼에 가까웠고 파트너십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게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농민들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퀘벡의 엔지니어들, 수십 년간 미국과의 신뢰에 기반해 공급망을 구축해온 가족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단지 경제적 손실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늘 동맹이라 불렀던 존재에게 배신당했다는 감정, 그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카니가 전례 없는 계획을 제안하게 만든 연료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걸쳐 상업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유럽은 수십 년간의 군사적 종속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논의하고 있었으며, 중동은 더 이상 워싱턴의 지시에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는 집단적으로 존중과 공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계 속에서 캐나다는 입장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 공백의 순간에 카니는 새로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주도해 본 적 없던 나라를 진정한 주인공으로 만드는 기회를 말이죠. 하지만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런 나라, 캐나다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경제적 종속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외교적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전략적 인내,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략이 조용히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각 부처는 계약을 다시 쓰기 시작했고, 노선을 재협상하고 투자 방향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명확하게 진행됐습니다. 목표는 단순하지만 거대했습니다. 미국의 불안정성에 대한 캐나다의 취약성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 이 변화의 규모를 실감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 80년이 넘는 역사 위에 세워진 모델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역 규칙을 넘어 대륙의 지정학적 구조 자체에 도전하는 재정렬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전쟁 선언도 없이, 장벽도 없이, 허세도 없이.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평화주의가 아닙니다. 진짜 권력입니다.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되는, 정확히 어디를 밟고 있는지 아는 자의 권력. 그리고 세계는 그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캐나다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과소평가됐던 파트너가 국제 외교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브뤼셀, 도쿄, 서울, 각국의 외교부와 통상부에서 들려오는 질문은 모두 같았습니다. 캐나다가 미국 의존을 재편할 수 있었다면 왜 우리도 못하겠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단절은 더 이상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힘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존경을 강요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불신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련된 침묵과 전략적 정교함으로 세상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것은 캐나다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두 나라의 경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맹이란 무엇인가? 파트너십이란 무엇인가?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대륙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나라가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선언한 그 순간, 누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전환의 첫 번째 주요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국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캐나다는 군사적으로 조용한 자세를 유지해왔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전통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1% 이하였고, 이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의존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던 중 깜짝 발표가 나왔습니다.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정한 국방비 지출 목표인 국내 총생산의 2%를 즉시 달성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10년 후도 아니고 5년 후도 아닌 즉시. 이것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도약이었고, 심지어 가장 낙관적인 분석가들조차 충격을 받을 만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을 진짜 흔든 것은 지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출의 방향이었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이 막대한 예산은 미국 방산업체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에 투자되었고 특히 유럽 재무장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이 주도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목표로 하는 군사 재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의 방향 전환이 아닙니다. 축의 전환입니다. 의식적인 영향력의 이전이며 의존 구조의 해체이고 책임의 재설정입니다. 캐나다는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단호하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하면서 캐나다는 단지 신뢰성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프라, 기술, 생산 능력,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철강과 알루미늄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 철강과 알루미늄. 트럼프가 50% 관세를 부과하며 거절했던 그 자원들 말입니다. 이제 수백 개의 방위 산업 계약이 더 이상 미국을 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함정, 독일의 장갑차, 프랑스의 부품, 터키의 드론까지 이제는 디트로이트, 휴스턴, 시애틀이 주인공이 아닌 새로운 생태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추정치는 어떨까요? 앞으로 15년간 9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900억 달러입니다. 그동안 서방 동맹 간에 흐르던 예산의 대부분을 독점해온 미국은 이제 이 모든 장면을 밖에서 바라보는 관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국방 문제만이 아닙니다. 카니는 진정한 안보는 탱크와 전투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결이 필요했습니다. 파트너십이 필요했습니다.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민간 및 상업 부문의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캐나다는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가속화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상호투자, 연구 및 혁신협력 등에서 말이죠. 트럼프의 관세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대신 카니는 이 위기를 활용하여 캐나다의 무역 구조 전체를 재편할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미국 관세가 시작된 이후 2년 동안 캐나다의 대유럽 수출은 35%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같은 기간 유럽의 세제 및 물류 체계 아래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캐나다 기업 수는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워싱턴의 서명 하나에서 시작된 시스템적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 변화는 오타와, 브뤼셀, 베를린, 파리에서 실용적인 결정들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벌주고 싶었습니다. 힘을 과시하고 싶었고 새로운 무역 질서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캐나다에게는 오히려 완벽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수십 년간의 의존을 끊고 자신을 일회용 적이 아닌 장기적 전략 파트너로 대우해주는 동맹과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적 일격이었을 것입니다. 맞대응이 아닌 재배치, 소리 없는 방향 전환, 캐나다 외교와 경제의 새로운 중력 중심을 만드는 것, 소란 없이, 연극 없이,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단절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상징적 단절, 정체성의 재구성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캐나다는 더 이상 자신을 남쪽 이웃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속의 자신, 캐나다의 소명, 지정학적 역할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정부 고위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2024년 이후 유럽 유학을 선택한 캐나다 청년의 수는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대학들이 처음으로 미국 대학들을 제치고 공학, 정치, 국제관계 분야에서 캐나다 학생들의 선호 1순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건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문화적 재정렬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들의 선택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일회용으로 보는 나라의 규칙을 따르고 싶지 않다. 경제 생존을 위한 움직임으로 시작된 이 변화는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훌륭한 계획이 그렇듯 그 모델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캐나다조차 의존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못하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확장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공격성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은 북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양을 건너 다른 나라들의 외교 의제들을 재편했고 오랫동안 침묵해 있던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미국의 궤도 밖에서도 삶은 가능하다는 감각 말이죠.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먼저 유럽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캐나다가 국방비 지출을 유럽 재무장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베를린, 파리, 스톡홀름, 브뤼셀 이 모든 수도는 그 제스처를 신뢰의 증표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방위 및 기술 자율성 프로젝트는 불신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 대담해 보였고 미국의 후원이 없으면 약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선언은 모든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일원이자 미국과 오랜 유대를 가진 나라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어.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캐나다 발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독일은 유럽 방산기업과의 계약을 30% 이상 늘렸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개입 없는 유럽군 창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새로 가입하면서도 워싱턴보다 오타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확산은 유럽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역시 주목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대한민국.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어온 두 나라. 하지만 수년간 미국의 약속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왔던 곳이기도 하죠. 도쿄에서는 분석가들이 캐나다와 유럽연합 간의 무역 다각화 협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서울에서는 외교관들이 국제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로 카니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거 주기마다 말을 바꾸는 파트너에게 의존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변화, 바로 멕시코였습니다. 캐나다, 미국과 함께 나프타 체제를 구성했던 멕시코는 항상 북쪽 강대국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장벽을 강요당하고 굴욕을 겪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미국 시장과 깊게 얽힌 경제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캐나다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멕시코 정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에 착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인도와의 기술 협력,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으로의 무역 사절단,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조치, 유럽의회와의 협상을 개시, 다극적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외교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캐나다라는 하나의 불꽃이 없었다면 수십 년이 걸렸을 일들입니다. 70년 이상 미국의 힘은 단지 군사력이나 달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네트워크에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전 세계가 워싱턴의 결정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그 연결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망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하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미국으로의 캐나다 수출은 관세 발효 이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경제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유럽과의 무역은 성장했고 동유럽에서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정보기술 산업은 노르웨이, 아일랜드, 핀란드로부터 사상 최대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관세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도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아무도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다음으로 일어설 나라는 과연 누구일까요?
멕시코 공화국은 이미 자국만의 경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적 의존의 토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점점 더 단호한 목소리로 스스로 걷는 유럽을 외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인도 공화국은 워싱턴의 감시에서 벗어난 채 조용히 캐나다와의 새로운 무역망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처럼 미국과 깊이 얽혀있던 국가들조차 불안감과 재배치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마치 캐나다의 결단이 집단적인 주문을 깨뜨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위험이 아닌 가능성이 된 것처럼, 마치 오랜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위협도 없고 협박도 없는 균형이 상상 가능한 것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체스판 위에서 미국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고립을 택한 것입니다. 지혜가 아닌 공포로 이끌겠다는 선택, 본보기가 아닌 강요, 대화가 아닌 오만. 캐나다는 등을 돌렸습니다. 경멸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길이 있다. 그 길은 전쟁도 필요 없고 극적인 단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길은 외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의 차분한 리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국의 허락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침묵 속에서요.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힘은 타인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않다. 진짜 권위는 영감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이다. 두려움을 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이 문장까지 도달했다면 당신도 어렴풋이, 어쩌면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도 외교적 입장의 변화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구비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회전하고 있고 그 변화에 깨어있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초대의 말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요 언론들이 보여주지 않는 시야를 이 영상이 열어주었다고 느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캐나다의 이 움직임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당신은 이런 단절의 가능성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자율성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의견은 단순한 부차적 요소가 아닙니다. 그건 이 변화의 일부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 새로운 시선이 태어나고 다른 현실들이 가능해지니까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표면이나 준비된 버전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 깊은 분석 속에서 함께했습니다. 곧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